예, 좀 쉬셨나요? 네, 힘 좀 내세요. 자,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할 때는 수익만 구해내면 된다. 수요자는 미래 수익을 쓰고 잔존 내용의 수를 중시 여긴다.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식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나온 식인데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라고 얘기하고, 수익과 수익률이 똑같더라도 똑같이 미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네 가지 대상물이 있어서 환원시켜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 그게 뭐였다? 찍, 연, 상이었다. 비삼각자산은 비읍, 직접법. 삼각자산은 시옷, 직선법. 어장은? 대답은 못하네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연어, 연금법. 광산은 광산 상환기금법.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네 가지 대상물 중에 삼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토지죠. 그래서 직접법은 삼각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 삼각자산이 포함된 것들 중엔 고갈되지 않는 뭐가 제일 미래수익이 크고? 어장. 고갈되는 광산. 삼각자산만 구성된 건물. 그래서 순서가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이지 직접법 아니에요. 그거 연상직으로만 외웠다가 직접법이라고 집어넣으면 틀려버릴 수 있어요. 주의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면 돼요. 대상 부동산에서 뽑아내면 무슨 법? 직접법. 유사한 부동산에서 뽑아내면 간접법. 남기는 방법? 잔여법. 그래서 잔여법은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다? 니은 이렇게 기억했죠. 되셨어요?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을 5가지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5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 예,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억으로 보죠.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대요.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간단해요.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이 대상 부동산 순영업소득 뽑아냈어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환원 방법이 직선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수익률을 얼마를 적용해야 될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어요. 이 유사 부동산의 만약에 수익률이 5%라면 얘도 얼마? 5%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제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서 이 유사 부동산에 실제 임대 수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대 수입이 얼마만큼 발생이 됐냐면 얘가 500만 원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그 거래 가격이 1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럼 얘는 투자액 얼마? 1억에 수익이 얼마니까? 500이니까 이게 5% 수익률인가요? 그럼 유사한 부동산의 수익률이 5%니까 너도 얼마? 5%를 적용하면 돼. 이게 시장에서 끄집어냈죠 지금? 무슨 법?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에서 조사했죠? 시장조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얘가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환원법에서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거가. 미래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명백한 과거잖아요. 과거 임대 수입이고 과거 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욕을 먹는 단점이 있는 거죠. 얘는 과거 수익률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얘는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이 뭐였죠, 여러분? 투자자가 투자 시에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인가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 산정할 때 무위험률에 위험할 증률 더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위험의 증가 요인 감소 요소를 감안해서 구성하는 거네요.
이때 무위험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순수이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순수한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은 칠판 이쪽 보세요. 요인가요? 그래서 요소 구성법을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여러분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럼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하나만 있나요? 여러 개가 들어있나요? 여러 개의 요소들이 구성돼서 시가지가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 구성법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조성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얘는 요구 수익률과 성격이 같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그럼 만약에 이 수익률에 의해서 수익가액이 결정되는데 감정평가사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요소 구성법을 사용하면 결국 수익가액이 감정평가의 주관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선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방법이 뭐다? 요소 구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이어서 매우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투자결합법이 있대요. 투자결합법. 그럼 투자결합법은 결합이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독수리 오형제를 모르죠. 네이버에 꼭 검색을 해보세요. 독수리 오형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는 5마리인가요? 그 사람이죠 원래. 근데 충격적인 진실은 독수리 오형제예요? 오남매예요? 오남매예요. 3호가 여자예요. 백조예요. 백조. 그래서 독수리 오남매입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가 섞여 있어요. 그럼 걔들은 평상시에 붙어 다녀요? 나눠져서 다녀요? 분리돼서 다니죠.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결합하죠. 정의의 불새가 되잖아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결합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일 땐 결합이란 단어를 안 쓴다고요. 그래서 얘는 둘 이상이어야 되고 플러스 분리가 불가능하면 결합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붙어 있는 거라면 분리 가능해야 되고 서로 다른 것들일 때 결합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건 결합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결합법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봤더니 토지와 얘를 이쪽으로 좀 뽑아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 한꺼번에 수익가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 나온 순수익 구할 수 있겠죠? 유효 총소득을 구해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같아요? 달라요?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자본 수익률이 얘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5%면 자본 수익률이 5%면 토지 수익률은 얼마예요? 5%예요. 그냥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그럼 건물 수익률은 5%일까요? 5%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 되는 만큼은? 삼각되는 만큼 건물의 수익률이 항상 높죠? 높죠. 건물 수익률이. 건물 수익률이 높아야 건물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무조건 뭘 더한다고 그랬죠? 이 자본 수익률에 뭘 더해야? 상각률을 더해야 이게 건물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얘가 10%라면 상각률이 얼마예요? 상각률이 5%죠 지금. 그럼 잔존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씩 몇 년 가야 100%가 돼요? 20년이죠. 잔존내용연수가 20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
둘이며 둘을 분리시킬 수 있고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얘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와 건물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그렇죠. 투명 건물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물리적 개념이에요? 금융적 개념이에요? 물리적이죠. 이 둘을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 내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때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얘가 6이고 건물이 4래요. 그럼 전체 수익률을 구할 때는 이 10%에다가 얼마의 가중치를 주고? 4, 0.4인가요? 그럼 토지 수익률에 6의 가중치를 주면 0.6 곱해주면 되죠? 실은 4 곱하고 6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줘도 되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얘는 몇 프로? 4%? 얘는 3%? 다음 몇 프로? 7%.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이율이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얘 개별 수익률인가요? 토지 수익률, 개별 건물 수익률 다르죠? 아까 제가 기대이율 얘기할 때 기대이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그럼 이미 샀다면 그 대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대상물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원이율은 대상물별로 환원율의 차이가 있죠. 그럼 각각의 개별 환원이율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나요? 가중평균에서? 이게 종합 환원율이죠. 그러니까 환원율은 개별과 종합의 개념이 있죠. 기대율은 개별과 종합의 개념이 없죠. 대상물별 차이가 없죠. 얘는 대상물별 차이가 있죠. 그럼 아까 기대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단기간의 수익률이죠. 근데 환원율은 남아있는 내용연수 전기간의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 수익률이에요? 단기적? 장기적. 질문, 환원율은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수익가액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환원율을 내리거나 올려서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조정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기대율이 딱 결정되면, 임료가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 임료를 조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율은 조정이 불가능하죠. 얘를 비교하는 문제까지도 실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즘 좀 덜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 욕을 드럽게 먹어요. 욕 먹는 이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실제로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 이렇게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얘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분리 불가능한 걸 분리 가능한 것처럼 분리했네요? 그래서 욕을 먹죠. 그럼 사람들은 항상 물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나요? 그래서 나온 게 얘가 지금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고 지금 설명한 게 여기서 나온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런 얘기인지를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죠? 그럼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죠. 보통 뭐가 높아요?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죠. 지렛대 효과? 그 얘기였죠. 그럼 얘는 내 돈, 남의 돈이네요? 금융이죠. 수익률 둘? 실제로 내 돈, 남의 돈 분리 가능하죠, 지금은? 그리고 실제로 다르죠.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결합할 수 있을까요?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예를 들어 8%, 저당 수익률이 4%라면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3이고 저당이 1이라면 얘 가중평균 해줄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되죠? 곱하면 24,
곱하면 4, 더하면 얼만데? 28이 나왔는데 얘를 얼마로 나눠요? 가중평균은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는 거죠. 원래는 4분의 3을 곱하고 4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고 4로 나눠주면 되죠. 몇 프로? 7%. 그럼 얘는 종합환원율, 얘들은 개별 환원율,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욕 먹어요. 또 욕을 먹어요. 아주 그냥 욕 천지예요, 욕. 그래서 얘 욕 먹는 이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내 돈과 남의 돈 둘이며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이 다르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했죠. 여기까지 좋아요. 실제로 다르고 분리 가능하죠. 그런데 얘가 지금 몇 대 몇으로? 얘는 수익률이고 3대 1이라고 그랬죠? 내 돈 3에 남의 돈 1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를 그냥 곱해서 이 전체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얘를 환원시켰어요? 그러면 무슨 가정을 한 거냐면 남의 돈 빌려놓고 기간 중에 하나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갚아요, 안 갚아요? 우리 원리금 상환하잖아요, 여러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그럼 원금이 상환되나요? 그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은 저당이 지분으로 계속 바뀌죠. 이 비율이 3대1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줄어서 1로 가잖아요. 이게 현실적이죠. 아까 고정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나온 게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는 방법이에요. 얘를 무슨 법이라 한다? 저당 지분 환원법이죠. 지금 이름에 다 들어있죠. 실제로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잖아요.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그럼 얘 비율 달라지는 걸 일일이 계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구하는 가장 끝판왕이 저당 지분 환원법이죠. 그럼 얘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에루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얘를 에루드법이라고도 해요.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저당 지분 환원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분인가요? 저당인가요? 지금 저당이 계속 지분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분의 초점이라고 해요, 얘는. 그럼 얘 지분이죠? 기업 중에 LG 있죠? 사랑해요 LG 이러면 돼요. 제가 프로야구단이 어딘지 아시겠네요? 네. 자, 그래서 괜한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저당 지분 환원법이에요. 되셨어요? 저당 지분 환원법에 의해서 환원율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없어요. 이걸 죽어라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알아차리시면 지금 이 공부는 완벽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당 지분 환원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할 때 주저리 뭐랑 막 읊어요. 그러더니 얘 구성 요소 중에 가치 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O예요, X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저당 지분 환원법이 있는데 저당 지분 환원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할 때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 내용들을 막 얘기한 다음에 보유기간 중에 가치 상승이 되는 만큼은 더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얘가 틀린 걸 알아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가액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는 반비례 관계인 환원율을 내리거나 올려서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치가 상승되는 만큼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환원율을 내려야 되죠. 그만큼. 내리기 위해서는 빼야 내려가죠. 그러니까 가치 상승률 부분은 빼야 되는 거죠. 네?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인데 여기까지가 다 누구 입장에서 구했냐면 지분 투자자. 그러니까 저당 투자자가 왜 니들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
내 입장에서도 구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네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네 입장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부채 감당법이에요. 그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개털되나요? 이게 개텔법이죠. 개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이 된다고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법은 처음 출발이 뭐부터 출발할까요? 왜 이름이 부채 감당법일까요? 부채 감당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온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부채 친구 대부 비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저당 상수를 곱한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저당 상수를 곱하지 저당 이자율을 곱하지 않아요. 이거 저당 이자율을 곱한다라고 함정을 타요. 되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하면 왜 이게 환원 이율이 되냐면 얘도 분수, 분모분의 분자, 얘도 분모분의 분자, 얘도 분모분의 분자예요. 맞죠?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분모 분자를 쫙 해서 곱하면 분모 분자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지워지고 남는 게 딱 부동산 가치와 순영업소득이 남는다고요. 그게 환원이율이죠. 되세요? 그래서 각각의 수치를 주면 바로 곱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간편해요, 복잡해요? 얘들 수치가 있다면. 간편하죠? 그런데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얘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저당이 작을 때는 얘는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꼭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178페이지에 수익방식, 수익환원법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2번에 괄호 2번 괄호 1번부터 개념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제일 위에 박스입니다.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구한다. 있죠? 수익성의 근거를 하고 있다. 괄호 2번 수익환원법의 3요소에 절대로 수익가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순수익 알아야 되고 환원율 알아야 되고 환원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내용. 그 다음 순수익의 요건이 있고 순수익의 산정 방법에 제일 밑에 잔여법만 별표 하나 빼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니은 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에 배분법과 잔여법의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잔여법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들어가면 나머진 다른 거 배분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괄호 5번에 환원율의 의의와 종류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환원율의 종류에 개별이 있고 종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 어디서 나왔죠? 투자결합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투자결합법에서 내용, 그 예제를 보시면 토지 환원율이 8%, 건물의 환원율이 10%래요. 질문, 상각률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잔존내용인수가 몇 년인 건물이겠네요? 5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를 때 3대 1이라면 3 곱하고 1 곱하고 4로 나눠도 되지만 더한 상태에서 아예 4분의 3, 4분의 1을 곱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가중평균하는 방법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180페이지 보실래요? 괄호 6번에 기대율과 환원율의 비교가 있어요. 별표를 2개 치세요. 그리고 본 기억이 나나 보세요. 이제 기대율 부분을 봅니다. 기대율은 적산법에서 나왔나요? 적산임료 산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투하 자본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이죠.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3년의 단기간의 수익률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정기예금의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 거니까 당연히 기대율은 뭐보다는 높게 기대해야 되겠네요. 정기예금의 이자율.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관련이 깊죠. 그리고 얘는 기간 중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네요.
조정 불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은 대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달라지지 않죠? 그냥 부동산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대상물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과 종합의 개념이 없죠. 되셨어요? 그리고 상각률과 세율이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지금 기초가액 적어볼게요. 1억이에요. 다시. 기대율이 5%랍니다. 필요재 경비가 300이래요. 300. 그럼 적산임료 얼마죠? 800이죠. 네, 잠시만. 기초가액이 1억인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이 5%래요. 그럼 500만 원의 수익을 누리면 되는데 필요한 경비가 300만큼 나가면 걔를 더해서 떠넘긴다고 그랬죠? 800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의 이 기대율은 잘 보세요. 기대율은 얘를 뺀 이후에 기대하는 수익률인가요? 공정결 세손 유감을 뺀 후에 기대하는 수익률인가요? 아니, 800을 받아야 300이 나가고도 이 5%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율은 필요재 경비를 뺀 후에 기대율인 거죠. 그럼 감가상각을 한 후인가요? 아, 여기 있는 애들은 뺀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상각 후죠. 되세요?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는 빼기 전이죠. 아, 여기 이 세금에 소득세, 법인세는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공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항상 상각 후 세 공제 전이죠. 기대율은 이유가. 그런데 환원이율은 상각 전도 있고 후도 있고 구하는 목적에 따라 세 공제 전도 있고 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환원율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공부가 잘 됐으면 이게 읽혀야 돼요. 환원율은 수익환원법에서 나오죠, 여러분.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게 목적이죠. 대상 물건의 가격에 대한 순이익 비율로 순수익을 환원하는 이율이죠. 최고 유한용을 전제로 한대요. 내용 만료 시까지 적용되는 장기간의 수익률이래요. 잔존 내용에서 전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장기적 수익률. 순수이율의 위험률 고려하죠. 요소구성법에서. 하향 조정 가능한가요? 상향 조정도 가능하죠. 환원 이율을 가지고 조정하니까. 그 다음 물건별로 토지와 건물 환원이율 다르죠. 항상 뭐가 높다? 건물의 환원율이 더 높죠. 뭐가 더해진 만큼? 상각률이 더해진 만큼. 2개 이상의 물건으로 구성된 물건에는 종합이율의 개념이 있다. 투자결합법 공부했죠? 상각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세 공제 전도 있고 후도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괄호 7번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쭉쭉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181페이지 투자결합법의 물리적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어떻게 됐는지 다 적어놨고 에르드법까지도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구했는데 다음 페이지 5번에 부채감당법은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다? 얘만? 저당 투자자. 그래서 아까 우리는 개론 시간에 독수리 오형제가 꽤 나오죠. 환원율 구하는 방법 몇 가지인데 5가지. 독수리 5남매.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한 가지가 딱 있다. 뭐만? 부채감당법만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순수익 환원 방법에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각각 어디에 적용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직접법의 계산만 아시면 되지.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의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아실 필요 없어요. 실무에서도 쓸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괄호 9번에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의 비교가 있죠. 이게 어장과 광산의 비교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동일한 점 빼놓고
차이점을 보시면 차이점. 연금법은 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장은 고갈되지 않았죠. 그래서 상각자산에서 상각된 만큼 자본회수해서 재투자를 할 때 어장에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상각액에 대해 동일한 이자율 적용, 한 가지 종류의 이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수익성이 확실한 임대용 부동산이나 어업권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 거고, 상환기금법은 광산에 적용되니까 고갈되므로 광산 자체에 다시 재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쌓는 축적 이율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환원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므로 두 가지 종류의 환원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광산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시면 차이점에 연금법의 환원율의 크기순과 연금법의 수익가액의 크기순이 있죠. 여러분 이쪽 보실래요? 수익가액과 환원율의 크기수는 반대겠다. 수익가액이 높은 애가 환원율이 더 낮은 거죠. 그럼 수익가액이 어장이 더 높죠? 연금법이? 그럼 연금법이 수익가액이 높다는 얘기는 연금법의 환원율이 낮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10번에 종합환원율 어떻게 구했는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환원율의 크기순, 수익가액의 크기순을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그런데 의 부분을 보세요. 그 바로 위에 의. 동그라미 2번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있어요? 그 할인율 위에다가 수익률이라고 적어보실래요? 수익률. 그 다음 상각률 위에다가 자본 회수율. 아까 제가 두 글자 상각이 네 글자 자본 회수라고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 정도만. 그리고 185페이지에 자본회수율의 종류라고 해서 조정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본 이론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핵심 요약반에서까지 뭐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에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의 감가 방식의 비교라고 돼 있는데 원가 방식에선 달아 없어진 건가요, 여러분? 상각이? 근데 수익환원법에서는 달아 없어진 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미리. 네. 그래서 수익 방식의 감가는 미래의 가치 상승분을 의미하고 자본회수의 개념이 된다.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수익 분석법이 있죠? 수익 분석법. 얘는 뭘 구하는 방법일까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임료. 그래서 수익 분석법의 개념까지는 보죠. 예. 잠깐만 여기 보세요. 수익분석법은 수요자 입장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요자는 임차인인가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왜 빌려서 사용하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대상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대상부동산이 있는데 이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누구 입장에서 구해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구해보면 임차인은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뭐까지만 지불한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용 수익까지만 지불하겠네요. 맞아요. 뭐의 사용 수익이죠? 빌리고자 하는 이 대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까지만 임료로 지불하려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 사용 수익이 5천만 원이면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임료를 5천만 원 지불하겠네요. 이 원리겠죠. 근데 왜 얘가 이름이 수익 분석법이냐면 전체 수익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사용한 사람의 전체 수익이 있어요. 얘가 얼마냐면 1억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한 건 이 부동산에 플러스 자본을 투여했고 노동을 투여했고
경영을 투여해서 얘가 1억이 발생한 거예요. 부동산만 꼴랑 하나 있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1억의 전체 수익을 임차인이 다 주고 지불하고 빌리려고 봤더니 자기는 자본과 노동과 경영은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전체 수익에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있고 자본에서 발생한 수익도 있고 노동에서 발생한 수익도 경영에서 발생한 수익도 다 합쳐져서 1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하는 건 뭐만 빌리는 거다? 부동산만. 그러면 부동산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본의 수익과 노동의 수익과 경영의 수익이 얼마만큼씩 발생했는지만 알면, 그래서 얘가 3천이고 얘가 3천이고 얘가 1,000만 원이라면 얘를 각각 배분해 주면 이 1억에 3천 배분해 주고 3천 배분해 주고 1,000 배분해 주면 얼마가 남죠? 3천만 원이 남죠? 그럼 이 3천만 원이 어디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수익을? 분석했죠. 전체 수익을 분석해서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을 구한 거잖아요. 그게 곧 임료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임료는, 수익이 곧 임료다. 수익임료는 부동산 귀속 순이익에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 이게 곧 임료다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누가? 임차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만 임료로 지불할 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듣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맞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네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임대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맞아. 그런데 네가 만약에 3천만 원만 나한테 임료로 지불하면 난 너한테 안 빌려주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뭐가 들죠? 필요한 경비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비만큼 더해서 네가 내줘야 빌려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임료를 구하는 거니까 뭘 더해요?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떠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필요재 경비는 수익분석법의 필요재 경비는 적산법의 필요재 경비와 정확히 일치하죠. 둘 다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수익분석법이 이름인지 이해되시죠? 수익을 분석하면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이 나오고 그 사용 수익이 바로 임료가 된다. 이 원리인 거죠. 근데 거기다 뭘 더하는 거다? 필요재 경비. 그래서 수익 방식의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다음 주에 여기 남아있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만 한 30분 진짜 딱 30분만 보고 그 다음 이제 총론부터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정말 나가볼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나갈 겁니다. 저놈이 한 마리의 진돗개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교재로 보면서 쭉쭉쭉 나갈 거예요. 예. 힘내시고 꼭 한번 돌려서 보세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